조만간에 이 다주택자들의 활로가 전 뚫릴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규제 지역을 대거 수도권에서 해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누굴 대상으로 해요? 그렇죠. 무주택자, 1주택자예요. 이들은 시장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이번에 고금리에 가장 맞닥뜨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주택자. 그야말로 임차 포지션으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전세도 뜨거워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뭐 월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거래량 불씨를 살리기에는 굉장히 모자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거래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많은 유동성을 머금고 있는 수요자를 시장에 끌어들여야 돼요. 자산가들이죠. 여러분 같은. 아니에요? 네, 몇 분은 이러시는데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거래량을 올리는 데 일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자, 이번 장에 19년부터 특히 21년까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속 고심해서 보고 있다가 일정 단계, 일정 기간에 갑자기 미친 듯이 거래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끝났어, 이미.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시피 먼저 누군가 움직이는 걸 기다려요. 대기 수요자들이. 예. 강한 용기 있는 자가 먼저 움직이면 따라서 후두두두둑 다 털려갑니다. 자, 지금 뉴스에 나오는 단지들이 다 나중에 그런 걸 겪게 될 단지들이에요. 어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디가 뭐 7억이 빠졌네, 8억이 빠졌네. 그리고 뭐 재건축도 이 단지 결국 이것도 무너져. 이런 기사들 나오는데 시기 오잖아요. 거기부터 미친 듯이 반등을 좀 합니다. 지금 거래량을 풀어서 일정 수준으로 올리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주택자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앞으로 어떤 게 나올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서울을 비규제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서울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마 강남은요, 강남하고 용산 대통령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풀 거예요. 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금융위기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없어요. 이러니까 줄폐업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자, 전례 없는 최저의 거래량 지속.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다 1000건이 안 돼, 1000건, 2000건 가까이 돼, 그러다가 1000건, 그리고 7, 8, 9, 10, 11 전멸이에요. 예,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제 분양권, 입주권, 일단 거래할 수 있는 양도 부족하지만 보면은 빵개가 꽤 나와요. 예, 이렇게 지금 거래량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낮다는 거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일단 지금 매수 적기로 판단하지 않는다. 수요 심리가 죽어 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사는 해야 되는 수요들 있거든요. 지금 어거지로 참고 있고 내가 저 집을 살고 싶은데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예, 이연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한두 번씩 헷갈리게 흐트러 놓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에너지로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을 치니까 어떻게 됐느냐? 지자체가 지금 취득세 쇼크를 받게 됩니다. 자, 지금 사상 최악의 거래 절벽, 취득세율이 급감해요. 자, 서울시의 세수의 30%가량이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거래하기 쉽나요? 2주택, 3주택 8%, 12% 때려 맞아야 돼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세수가 얼마나 감소했냐면 20% 이상 세수가 감소됐습니다. 네,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감소했는데 이번엔 더 감소한 거죠. 많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경기도 줄었고요. 그리고 인천도 줄었고, 부산도 줄었고, 대구도 줄었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10조가 넘었는데, 거의 11조였는데 7조로 내려앉았고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거래량이 정상화되는 게 지금 주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취득세 완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거래량을 일정 수준까지 올려야지만 지자체가 어느 정도 세수 확보를 하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이 세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지면 곤란해지는 거죠. 재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래량을 올리기 위해서 올릴 때까지 계속 완화는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9월 그리고 11월 대규모 규제 지역 해제가 됐죠. 근데 문제가 해제를 했는데도 시장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완화를 했을 때 뭐 일부 지역은 급매물이 좀 거래가 된, 거래량이 좀 나왔다라고 얘기는 되는데 조금 지났어도 조금 지나서 살펴보면 이게 시장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큰 완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죠.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는 먼저 누가 가서 사는 그 파동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 지금 파동이 생겨날 지역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가지고는 에너지를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23년 추가 지역 해제가 있을 거고요. 서울을 이제 단계적으로 해체해서 해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될 지역은 노원 강북, 그 지역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대출 규제 완화 다음 달부터로 조기 적용한다고 땡겨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15억이 넘어도 대출 되게 하고 그리고 LTV도 40이 아닌 50으로 획일화시키고 규제 지역도 그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물론 DSR이 문제긴 합니다. DSR이 문제긴 한데 그래도 갈아타기 수요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저 주택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이 이만큼이었는데 대출이 된다고 치면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움직이는 수요가 생깁니다. 특히 낙폭을 과대하게 보인 지역들, 15억이 넘어가는 주택이 모여있는 지역 중에 낙폭이 많은 지역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결국에는 이 대출 규제 완화도 일단 있겠지만 무주택자랑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 일부만 움직이게 되고 시장 전반의 에너지를 타격하면서 거래량을 정상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이들도 프론티어가 아니에요. 먼저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파동을 만들어내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먼저 파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다주택자예요. 그 두 개가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풀 거예요. 결국에 다주택자 대상 규제 완화가 돼야지 거래량이 일정 부분 숨통을 트일 정도 살아납니다. 이게 예전처럼 살아나긴 어렵겠죠. 왜? 지금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수요자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쳐도 금리가 부담스럽잖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금리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주택자가 그럼 왜 시장에 못 들어오나, 파동을 못 만들어내고 있나. 자, 첫 번째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모아타운 같은 데 투자를 1억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취득세 12%를 때려 맞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5억짜리를 산다고 쳐요. 그러면은 6천만 원입니다.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또 추가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하고 샀다 이거야.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이 2개로 늘어나는 순간 종부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2배로. 그리고 여러분들 공제받는 금액이요, 11억까지 되잖아요. 6억으로 주저앉아요. 물론 뭐 인별과세니까 남편이랑 나눠서 하면 되겠지만 하지 않아도 걱정이 됩니다. 원래 걱정은 안 했을 때 하는 거예요. 막상 하면 발 뻗고 잡니다. 안 했을 때 문제인 거예요. 자, 중과가 부담이 되고 또 아까 말했지만 2배가 되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시장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사고 싶은 게, 제일 사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5억이 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10억 기준점을 잡았을 때 12% 때리면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취득세 중과를 푸는 것도 그렇고 보유세도 푸는 것도 그렇고 여야 합의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옥신각신해서 계류만 돼 있고 풀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풀어줘요. 예.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서 공제금액 14억으로 올리자고 얘기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결국 여러분 같은 자산가들이 시장의 길을 먼저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분양 주택들 그리고 바닥 거래량 이 두 개는요 실수요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미분양 나오면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실수요자 안 사요. 결국 다주택자가 쓸어가요. 나중에 어떻게 쓸어간다? 혜택이 나옵니다. 양도세 도장 그런 거 또 나옵니다.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돈 있으면 다 사게 돼 있어요. 양도세 면제인데 안 살 거예요? 삽니다. 예. 자, 그래서 다주택자 지금 있는 촘촘한 규제 페널티를 걷고 취득고와 보유, 양도 모두 완화를 해야 거래량이 살아날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첫 번째는 여야 합의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어떻게 푸냐. 본인들이 풀 수 있는 키를 이미 쥐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내놨죠. 뭐냐? 임대사업자 혜택이에요. 임대사업자를 혜택을 주게 되면 취득과 보유, 양도에 걸쳐서 모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여야 합의 필요사항이 아니에요. 예, 이게 나올 거예요. 이르면 다음 달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죠. 전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정부가 쥐고 있는 카드예요. 중요한 건 뭐다?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시장에 이렇다한 변화를 위해서는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통과 사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통과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등록하기. 근데 먼저 물꼬를 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임대사업자 혜택부터 먼저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기 임대사업자. 지금 원래 4년, 8년짜리에서 없어지고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길어요. 여러분 10년 하면 다 이래요. 임대사업자. 예. 근데 10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도 사놓고 까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임대사업자를 약간 그런 장치로 인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계속 소액 투자한 것들, 특히 소액 투자한 것들은 빨리 팔고 싶어 하거든. 그것보다는 좀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은 지역, 처음 선택을 믿고 좀 충분히 녹익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어쨌든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예요. 10년이 길기 때문에 단기 사업자가 부활하는 것. 그리고 아파트 등록이 가능한 것. 이 두 개가 중요 사안입니다. 자, 결국에는 그 전에 먼저 나올 것은 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부활할 거라고 봐요. 부활하면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들은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에 아파트와 흡사한 아파트들 마피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혜택까지 볼 수 있어요. 물론 금액이랑 이런 기준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잘 보셔야겠지만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을. 자, 그리고 이 혜택도 아마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닐 거예요. 계속 눈치를 봅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그래서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뭐 살리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시적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제 예상입니다.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시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그럼 거래량을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애석하게도 초기에는 아파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재개발 보고하는 빌라. 가능한 거예요.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수도권의 브랜드 오피스텔, 아파텔. 이 두 개는 여러분들 무기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나오면. 먼저. 자, 한시적이라는 말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잡고 보는 겁니다. 이제까지 역사가 그랬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단기적으로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마시고 장기로 보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시점은 이 가격이 적당한가로 봤을 때 이미 제가 말한 것들은 대체주택이기 때문에 예,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된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가격입니다. 예,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 조합설 이상 인가가 난 곳, 이런 것들은 비싸지만 근데 외 지역들은 이미 적정 가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아까 말했던 아파텔도 26년, 27년 입주고요. 향후 5년 뒤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모아타운, 뭐 역세권 시프트,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옛날에 이명박 2002년엔 뉴타운이고요. 지금 오세훈이는 모아타운이에요. 뭔가 쎄하죠? 지금 정부가 수량을 맞추려고 이 서울을 계획을 잡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모아타운밖에 없어요. 예, 신속통합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정말 많이 지정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의도적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있어요. 모아타운이 원래 모아주택에 모인 거잖아요. 근데 모아타운이 모여있는 밀집 지역이 있어요. 예, 그런 데를 노리면서 접근을 하면 저는 차후에 굳이 이게 모아타운이 진행이 완벽히 돼서 아파트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주변지가 되면서 연쇄적으로 가격 반영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5년, 10년 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축이 될 곳을 사라 라는 거예요. 자, 서울은 재개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재건축이 될 1기 신도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분당. 제일 좋은 거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일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파트로 보면은 그렇겠죠. 근데 오늘 주요 강의는 다른 여러분들의 방법을, 전략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썩은상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서 혜택이 생길 거라고 말했잖아요. 활용해서 세제 혜택으로 절세를 한 것만큼 수익이 되는 거예요. 절세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절세를 한 만큼 그 물건의 수익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도장받은 거 살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세제 혜택으로 수익을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완화책,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대사업자 혜택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혜택을 한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간단한 초반에 앞으로의 그 얘기를 했고요. 완화가 결국 서울의 규제 지역이 풀리는 것보다 먼저 임대사업자 혜택부터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강의 들어갈 텐데,